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최근에 관세와 금리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심리적 지지선이었죠. 이 4,000원 구간을 어떻게 했어요? 일시적으로 뚫리고 난 후에 강하게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에서 이 리플이 어떻게 됐어요? 빠지게 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 백악관의 스탠스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시장에서의 찐 상승의 모멘텀은 8월 15일이죠. 8월 15일에 SEC와 리플의 소송 항소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트럼프 전략 비축 암호화폐 리플 XRP가 탈락이 되었다, 백악관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백악관이 발표한 디지털 자산 정책 보고서에서 이 리플이 빠졌다, 그래서 전략 비축 암호화폐에 진입하려고 시도해온 이 리플 XRP로서는 큰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유니스와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 리플 현물 ETF도 하염없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고서는 총 166페이지에 걸쳐 미국 정부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또 어떤 방향으로 규제 및 육성할 지시를 제시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 토큰화된 증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그리고 CBDC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중대한 논의에 XRP가 완전히 배제된 사실은 충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플은 블록체인 기반 송금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유망주다, 그래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 개선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고, XRP는 리플 생태계 내에서 사용되는 기본 토큰으로 현재도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한 유동성과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이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스탠스만 보면 마치 이 백악관이, 그쵸? 이 백악관이 누구를, 리플을 전략적 비축 자산에서 빼면서 대형 코인으로서의 입지를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자세하게 여러분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국 중요한 팩트는 이 리플에게, 그쵸? 이 리플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자, XRP 미 백악관 166조 보고서에 언급이 제로가 됐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리플이 전략적 비축 자산에서 빠지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아무래도 지속적인 SEC죠. 그쵸? 이 재판, SEC와의 소송 및 규제 불확실성이라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리플은 2020년도부터 SEC와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놓고 법정 다툼을 무려 지금 5년째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이 5년째 진행 중에 있고요. 2023년 일부 승소는 했지만 여전히 규제의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자, 그래서 XRP가 백악관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그쵸? 이 배제가 됐다라고 보여지는 관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보고서는 리플을 배제하고 비트코인을 129회, 무려 129회를 언급을 했고, 뭐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를 중심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사실 이 백악관 입장에서는 특정 프로젝트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특정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이 리플, 그렇죠? XRP, 이 리플을 지지하는 인상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특정 암호화폐를 강조하기보다는 제도 프레임워크 및 시장 구조 중심의 정책 재현에 집중을 했다라는 건데,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자, 그렇다면 과연 백악관의 보고서가 이 리플에게 있어서 마냥 부정적, 그쵸? 부정적일까요?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이 보고서 안에는 결국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 리플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이제 뉴스를 보게 되면 백악관 암호화폐 보고서에 XRP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이러한 강조는 XRP 커뮤니티를 들뜨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XRP는 사라졌지만 리플의 사명은 백악관 정책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경 간 지불이 암호화폐 프레임워크에 주요 초점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XRP 커뮤니티는 리플 기술과 정부의 간접적인 협력으로 활력을 얻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백악관 보고서 국경 간 결제 혁신이 우선시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XRP는 제외되었지만 보고서는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강화를 강력하게 어떻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서는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패드와 같은 미국 기관들의 전세계 금융거래 혁신에 선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법안은 디지털 경제와
통화 금융시장 기술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커뮤니티와의 파트너십을 장려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달러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집중은 리플의 사명과의 거의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플 플랫폼, RLUSD, 그리고 XRP, 그리고 온디맨스 유동성, 그러니까 ODL 상품은 이미 효율적인 국경 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방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을 했는데 그것은 비트코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백악관 암호화폐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경 간 결제 혁신이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리플은 그러한 미래를 구축하는데 앞장서는 미국 기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XRP가 이를 구동하고 RLUSD가 이를 연결하며 ODL이 이를 확장한다라고 지금 모든 게 다 리플에게 맞춰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미 답이 나왔죠? 그쵸? 답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미국은 이 암호화폐 패권, 그쵸? 이 암호화폐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가기 전에 본인들이 패권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뭐를 고질적인 문제라고 했잖아요. 미국의 이 부채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현재 스탠스가 선택이 아닌 필연적 전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이 리플을 배제하는 이러한 스탠스도 알게 모르게 리플을 빼면서 불확실성을 조성하고요,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미국 내 고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의 미국 우선 정책에 맞물릴 수밖에 없어서요, 미국 정부는 이 리플 친화, 그쵸? 이 친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이미 XRP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그쵸? 이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고, 리플렛이라든지 ODL 등 글로벌 송금에 실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유력한 이유는 낮은 에너지 소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ESG 관점에서 친환경적이다 해가지고 정부기관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뭐예요? 바이든과의 대비 전략. 사실 이 부분이 뭐다?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SEC를 통한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했었고요. XRP는 직접적으로 소송 대상이었는데, 트럼프는 암호화폐 규제를 바이든처럼은 하지 않겠다라며 차별화 전략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친화적 입장 변화,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화된 전략 등으로 정치적으로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정부는 이 SEC와 리플의 재판을 긍정적인 마무리를 짓고요, 이 리플 친화 정책으로 가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순. 그쵸? 필연적인 수순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저 이 리플의 가치를 믿으시면서, 밸류를 믿으시면서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자, 페닉셀이 나와주면서 이 중요한 구간이었던 4,000원짜리를 일시적으로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말아 올려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거야 라는 관점보다는 다시 한번 4,000원짜리까지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역해소를 만들고 나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관점은 일단 상방으로 갈 때에는 이 4,000원짜리를 돌파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4,500원에서 이 4,000원짜리가 뭐다, 박스권 자리가 될 것이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이 4,000원짜리의 지지 여부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4,000원짜리를 지지 여부를 확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매수로 대응해야 된다.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관점에서는 4,500원짜리를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4,500원짜리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이제는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이고, 반대로 이제 하락 관점에서는 4,000원짜리가 뚫리면서 4,000원 위에 지지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충분히 이 3,250원짜리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4,000원 아래에서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은 굉장히 수익을 내기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